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기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보물섬을 찾아서 어떤 늪지에 가서 그거를 발견했을까요? 모든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대부분은요, 인간관계에서 기회가 온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정보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거의 사람에서 왔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의 평생 친구로 둬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둬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발견되지 않은 작은 가능성 있죠. 그거를 발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지지적이고요. 내가 아직 잘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 사람은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요, 작은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칭찬이 어떤 칭찬이 좋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칭찬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조건적 칭찬도 나쁘지 않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존재적 칭찬입니다. 존재적 칭찬. 그게 어떤 걸까요? 이 둘을 가르는 게 뭘까요? 네가 90점을 맞으니까 엄마 아빠는 행복하구나. 이게 90점 몇 개 틀렸어. 이거보단 낫죠. 근데 네가 90점 맞으니까 역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90점을 못 맞으면 10점 맞으면 이런 아슬아슬함이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칭찬은 항상 뭔가를 수행해야만 내가 칭찬을 받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압박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존재적 칭찬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석양이 지는 노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진짜 그냥 빠져들지 않겠어요? 귀여운 강아지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리를 흔들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 귀여워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 강아지가 나한테 무슨 뭐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점수를 80점 맞아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획서 잘 써가지고 내가 지금 노을이 나한테 지금 기획서 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존재를 보면서 우리가 탐복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존재 자체를 굉장히 환대해서 받아주고 내가 아직 뭐 잘하는 게 크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까지 발견해주는 그런 사람은 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큰 변곡점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저의 얘기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잘 못하지. 너무 또 뚱뚱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잘 이렇게 좀 느리고 굼뜨지. 숫기도 별로 없지. 또 제가 뭔가 이렇게 운동 같은 거를 또 굉장히 못했어요. 제가 그 축구를 제가 하면요, 공격수를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못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공격수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골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골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공부도 못하고 뭐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주말에, 그 당시엔 주말에도 무슨 대청소 기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게 신발장 같은 걸 이렇게 뭔가 치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신발장을 이렇게 막 치우고 있는데 치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발판을 이렇게 빼니까 모래가 많잖아요. 그거를 막 치우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오후 내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 예전 시대 때 살아보신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집에도 안 가시고 교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나가면서 저를 마주친 겁니다. 거의 5시가 다 됐는데 제가 그 청소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집에 안 가고 뭐 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재밌어가지고 이거 치우고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헌주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참 성실한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이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죠. 너는 그런 성실함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좋은 학자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처음에는 아니 이분이 제 성적을 다 알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나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 3학년 끝날 때 선생님 너한테 선물을 줄 거니까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한 3, 4개월 남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 선물을. 근데 정말 줄까?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선물을 줄까? 반신반의했죠. 근데 제가
그 학기가 다 끝나고 가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뭐를 주셨냐면 큰 사전이 있어요, 여러분. 사전. 그 당시 사전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표준 새 국어 사전입니다. 그걸 저한테 주면서 너는 학자가 될 아이니까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너한테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거를 가방 속에다가 숨겨온 다음에 저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심지어 뒤집어 쓰고 그걸 열어봤어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첫 번째 그 페이지에 저한테 무엇인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 공부하고 성장할 그런 저에게 뭔가 응원의 말을 보낸다는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정말 그분이 저희가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척추를 뒤흔들게 만드는 굉장히 찌릿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어떤 친구로서 여러분이 만나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이 작은 어떤 공간에서 듣고 있다면 누군가가 문을 확 열고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계가 돼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은 나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긍정적인 감정도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웃는 분위기에 가면은 나도 같이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혼나야 되는 여러분이 지금 입장에 처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교수님한테 지금 혼나야 되는 시기예요. 부장님한테 어떤 지금 혼나야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막 웃고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막 희덕거리고 그러시면 안 계실 겁니다. 다들 이렇게 지금 인상 찌푸리고 있겠죠. 그렇죠? 불안도 전염됩니다. 소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굉장히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의도야 그렇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아이를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안이 큰 거예요. 그래서 ADHD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이 높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뭐 부모님이 아예 뭐 방관해서 무슨 유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슨 뭐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불안이 높지? 근데요, 그 아이 제가 만나보고요, 그 뒤에 어머니를 제가 만났거든요. 10분 만났는데 다 이해가 돼요. 10분 동안 저한테 주는 그 불안에 대한 압박감이 저도 막 숨통을 조이게 하더라고요. 사실 관계는 저는 산소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물리적 산소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심리적 산소가 있다고 하이츠 코엇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숨통이 좀 트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살만 난다. 아, 진짜 뭔가 너하고 있으니까 진짜 속이 후련하다. 그런 관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숨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너무 불안해요. 이런 사람은 조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 나는 대안과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뭐 그런 분들은 예외일 수 있어요. 근데 훈련받은 정말 숙련된 상담심리사들도 그분 일주일에 50분 만나거든요. 그래도 끝나고 나면 어떤 불안 높은 사람들은 자기 돌봄해야 됩니다. 상담사도 너무 힘들어서. 그럴 정도로. 심지어 상담사들이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옆에서 지금 불안을 던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중인격인 사람. 겉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뒤에서는 아무튼 뭔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막 험담한다? 여러분한테 야, 쟤 좀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한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별로 이렇게 의리가 별로 없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기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보물섬을 찾아서 어떤 늪지에 가서 그거를 발견했을까요? 모든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대부분은요, 인간관계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정보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행운이 있었던 거 어디서 온 거예요? 거의 사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요, 인간이요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은요, 데칼코마니처럼 좋은 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면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손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관계 포가망을 굉장히 우리 스스로 좀 제한시키는 그런 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막 소시오패스라든지 나르시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들을 조금 더 우리가 발견하고 유연하면서도 현명하게 인간관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꺾이지 않으려면요, 너무 이렇게 단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목나무 같은 굉장히 딱딱한 나무들은 세찬 바람이 오면 꺾입니다. 오히려 갈 때는요, 바람이 오면 오기 전부터 눕잖아요. 바람이 가면 다시 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갈 때는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자기 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갈 때는요, 그 바람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뿌리가 옮겨진 거 아니잖아요.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고 나면 또 구름이 좀 걷히고 굉장히 또 해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유연성이에요. 이거는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긍정적 부분들을 조금 더 발견해 주시고, 너무 부정적인 관계들이 많다면 좀 긍정적인 관계로 좀 중화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기회는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를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손아귀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아마 이 세상을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인간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절망스러운 것도 인간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배신과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회를 주고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도약의 장을 구축해 주는 건 역시 상생과 협력, 사람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임상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게 하나 특징이고요. 이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건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가꾸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만난 한 선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선배는요, 사실 얼굴이요, 곽부상처럼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막 빛이 났습니다. 사실은 너무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공부도 되게 잘해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두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더 놀라운 점은 그 사람은 천부적인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있고 능력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아우 너무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리더는 못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호감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옆에 있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다리처럼 이렇게 주변부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가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혼주야,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때 하는데 저의 생각을 잠깐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야, 그래? 아니, 그게 어떻게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야, 그 보따리 좀 한번 풀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요, 뭔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요, 정말 그거에 놀래요. 야, 진짜 탁월하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야, 너 진짜, 야, 창의적 하면 헌주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느낌을 갖냐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매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에는요, 크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거, 그렇죠? 생존에 관련된 생리적인 거. 두 번째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죠. 세 번째는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 욕구가 채워지면 좀 더 욕구가 상향화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생리적인 측면, 생존에 대한 측면보다는 좀 더 관계적인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거는 예전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가부장적인 측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지금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왜 그래요? 생존과 안전의 시대여서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사랑과 소속감의 시대, 존중받고 싶은 시대, 자아실현의 시대라는 거죠. 이게 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 어떤 사람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건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밥 사줄게. 밥 사주고 자기 혼자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있어도요, 소화가 안 돼. 짜증나가지고요.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밥은 여러분 생존에 대한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시간과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매력적이고 아주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잘 가꾼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말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는 태도나 말이라고 말씀드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임상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게 하나 특징이고요. 이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2번째는요, 다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호감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을 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미움받고 싶다, 나는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동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뭔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할 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감정적인 게 되게 많은 작동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랑만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진짜 재수없다. 너 잘났어. 너 잘났어.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비호감이라는 건 자기 자랑만 계속하고 당신은 아니라는 그 말투.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당신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당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당신에게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 당신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말을 진실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나도 그런 말을 진실하게 표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비호감과 호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번째는요, 폐쇄형 말투입니다. 폐쇄형 말투.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폐쇄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사람의 말이 좀 짧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아빠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니 사춘기 아들이 자기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이가 말을 안 하냐. 아니 사춘기 아이면 원래 말 안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빠 교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빠들 많이 만나고 사춘기 아이들도 만나는데, 사춘기라고 해서 아빠하고 대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춘기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 아버지가 경제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거의 못 먹고 이제 가시는 그런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요즘에 어떤 말을 하시는데 아이하고 좀 대화가 잘 안 되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요. 사실 그 아빠도 이 아이가 클 때까지만 해도 막 너무 바쁘니까 그냥 뭐 언젠가 해야지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아이가 너무 크면서 아빠를 거의 찾질 않으니까 사춘기 돼버리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아이한테 말을 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야, 너 아침에 일어났어? 잘 일어났어? 네. 아침밥 먹었어? 네. 학교는 잘 갔다 왔고? 네. 학원도 잘 갔다 왔어요. 그러면 뭐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없어? 돈이요. 자기를 지금 돈 버는 기계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 아빠의 말투가 다 폐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계를 매우 조금 빈약하게 만드는, 폐쇄형의 질문을 하면 네, 아니오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되게 힘들다면 그 사람의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비난형 말투입니다. 또 비교하는 말투죠. 야, 아빠는 그렇지 않았어. 넌 왜 그러니? 야, 옆에 현수는 그랬대더라. 야, 현수는 이것 되고 저것 하고 이것도 했다더라. 근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도대체? 아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들이 상대방이 지금 아빠니까 엄마니까 말은 못해요. 상사니까 내가 말은 못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 화를 꿀꺽 삼키는 거죠. 그 화는 자기 안에 있어요. 이것은 상대에게 있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나의 긍정적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자꾸 만나면서는 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상대보다 자꾸 못하는 것 같은 위축감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덜 중요한 사람, 혹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상대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요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랑 속에 놓인 배 선장이라면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뭘까요? 다른 무거운 것들은 다 좀 버리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예요? 잡기가 힘들 겁니다. 막 파도가 흐르는데 막 이거를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우 힘들어.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뭐가 어렵냐? 아니 그거 되게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는 모두 유기체잖아요. 욕구는 가려져 있을 뿐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욕구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시대는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요. 또 압박감이 강한 그런 사회입니다. 너무 압박감과 경쟁성에 우리가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느라 우리 스스로를 많이 놓치게 되고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랑 속에 놓인 어떤 파도에 여러분이 배 선장이라면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뭘까요?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요? 다른 무거운 것들은 다 좀 버리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선장이니까 키예요. 키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잡기가 힘들 겁니다. 막 파도가 흐르는데 막 이거를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우 힘들어.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렇죠? 키를 꼭 쥐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나침반입니다. 내가 많이 여기를 다녔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잠깐의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중간 정거장, 어떤 섬에 가서 내가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잠깐 보충할 수 있는 그곳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차이 때문에 망망대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랑 속에 놓인 파도에 있을수록 이 나침반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침반은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저는 정신분석학자 중에 위니캇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이제 아동을 상담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고유한 창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이 막 4개 있으시고 입이 막 5개 있으시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문을 보면은요, 똑같은 지문이 거의 없잖아요.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지문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고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요, 나침반은 2개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죠? 첫 번째는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걸 찾잖아요. 잘하는 걸 찾으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노래방을 안 가서 그런데 제가 노래를 조금 합니다.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그때만 해도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조금 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래방을 제가 한 7명 가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2-3명은 있어요. 심지어 막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도 요즘에 그냥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으로 천지예요. 내가 잘하는 사람을 찾는 순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고 세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걸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에게는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길, 세 번째는요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첫 번째가 과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요, 어디에다 물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잃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가시면 되나요? 일단 돌아와야 돼요. 헨젤과 그레텔에서 헨젤이 처음에 길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빵 조각도 놓고 돌멩이도 놓고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의 역사, 여러분의 경험의 역사 속에다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들 내가요 나한테 질문 던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1시에는 이거 해야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했지? 내 스케줄표 적었나? 계속 이렇게 뭔가 긴급한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나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점심에는 뭐 먹지? 1시에는 어떤 걸 해야 되지? 2시에는 어떤 게 있지? 3시에는 지금 이거 하기로 했는데 내가 스케줄표 적었나? 항상 우리 발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우리가 치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고요한 공간 속에서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은 노트 하나를 준비해 보시고요. 그 질문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뭐지?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각인되는 어떤 간밤에 꾼 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가졌던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난 이런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굉장히 뭔가 희망찬 여러분의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게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내가 청소부장에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청소했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이 막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잘 이렇게 가가지고 그 갈등을 중재했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맛있게 뭔가 해봐가지고 그걸 누군가에게 대접했던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죠. 근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시기가 나한테 각인되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잖아요. 그 시기를 여러분이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가 있었는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쭉 한번 갔다 왔죠, 그렇죠? 현재 나에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뭔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제는 미래로도 가보는 거예요. 3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여러분이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치 질문입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가치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 어려움을 뚫고 넘어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적으신 다음에요, 여러분 그 노트에다 적다 보면 끝에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 거기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나뉘잖아요, 그렇죠? 왼쪽에다가 뭐를 여러분 해보시면 좋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나온 여러분의 대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현재 안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작게라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경험이 있을지를 여러분이 적어보시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만화책을 쓰고 싶었고, 난 만화책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뭔가 썼던 만화책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혼난 거예요. 만화책 한 번만 봤다가는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라. 이래가지고 못 봤던 거예요. 그게 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하시면 돼요? 드로잉 같은 거 여러분 뭐 원데이 클래스, 반데이 클래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조금만 검색해 보면 카페들도 많습니다. 비싸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생각보다 인물화 정도 3, 4시간 해보면 웬만한 인물화는 간단한 거는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참여해 볼 수 있다면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으니까 직장 관둬야 되냐, 전공 바꿔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부캐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나 뭐 여러분들이 좀 여유로운 시간대에 그런 거에 좀 참여해보는 경험의 수를 늘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드로잉도 좀 배워보고 만화책 하는 것도 좀 가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었다기보다는 알고 봤더니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만화책 중에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갖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전달력이 높은 사람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그런 모임에서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생각지 못한 측면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의 빈도를 여러분이 쌓아가다 보면 그 중에서 잘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고요. 풍부하게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잘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밭에다가 옥수수 씨앗을 여러분이 심었어요. 근데 어디다 심었는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옥수수 나무가 여러분 생길 수 있을까요?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물을 많이 주다 보면 옥수수 씨앗이 없는 곳은 옥수수 나무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어떤 데는 옥수수 나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의 폭에다가 물을 자꾸 주시다 보면 여러분의 고유성,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계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바본가 봐. 나 왜 이렇게 당하지? 나 왜 이렇게 자꾸 피를 쪽쪽 빨리면서 살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관계에서 휘말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좋은 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되게 억울했던 일인데 그냥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앞으로는 좋은 일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세다. 그럴 때는 완전히 짓이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실요. 인간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있을래. 그러는 순간 되게 외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 나가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대해줍니다. 그런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는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해로운 인간관계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으로 소시오패스를 좀 저는 꼽고 싶습니다. 사실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 다큐멘터리 중에 동물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도 그거를 즐겨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동물이 있는데 사자예요, 사자. 이 그 사바나의 야생의 공간에서 뭔가 이 사자의 그 갈 길을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환상이 좀 깨진 적이 있어요. 저는 사자를 옛날에는 이제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근데 사자가 알고 봤더니 누군가하고 이렇게 맞설 때 내가 해치워야 되는 존재가 있을 때 센 존재를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들소 같은 애 아주 성체는요, 웬만하면 공격하지 않아요. 하마 같은 애는 알아서 피합니다. 어떤 애들 공격하냐면 작은 애들, 가젤 같은 애들, 심지어 그 중에서 새끼. 들소를 공격해야 된다면 가장 연약해서 다쳤다거나 가장 연약한 존재를 건드립니다. 그것처럼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은 아무나 가서 건들지 않아요. 사실은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 가장 건드는 사람은 착하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착하기도 해요. 성실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착하니까 대항도 못하고 내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소시오패스가 무슨 뭐 엄청난 범죄자들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인 손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입히는 사람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부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요. 미안해하지도 않는 사람을 바로 소시오패스한 특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뭘까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보고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고서 같은 거를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다. 혹은 뭐 기획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 기획서가 있대요. 그런 거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김대리 이거 어때? 이거 기획서 괜찮지 않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 이래요. 그러면 좋은 기획서인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제가 이제 해본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갑자기 부과가 되냐면 이상하게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거 써보고 아이디어 몇 가지 괜찮은 거 한번 몇 개 적어보면 돼. 그걸 던져주거든요. 되게 쉬운 것처럼 던져줘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클릭을 해서 열어보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 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서요, 좋은 프로젝트가 통과되면 내 이름은 거기 끝에 가 있고 본인의 이름이 가장 앞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사실 소시오패스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안하다, 굉장히 너 때문에 고마웠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뭔가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열세일 때는요, 굉장히 불쌍한 척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러면서 오히려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되게 억울했던 일인데, 그냥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열세다. 그럴 때는 완전히 짓이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항의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뭘 부탁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던 그분이 좀 항의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뭐 기획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내가 혼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이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이거 프로젝트 통과 못했어. 야,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그런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된 건가? 야, 너 나 아니었으면은 이 논문 통과 못했어. 논문 혼자 다 썼는데.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팀원한테 이렇게 야, 너 공짜로 내가 일 시켰어? 너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애매한 말이거든요. 분명히 퇴근 시간 다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썼는데 이게 또 잘 보면 그분이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월급 받고 있으신 분입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마치 그분이 월급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족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아니 그럼 아내가 밥을 하지 누가 밥을 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뻔뻔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주변에 여러분이 두게 된다면 저는 3가지 대처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의 속성을 여러분이 잘 판별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거절하시는 게 좋아요. 애초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거절을 못해요. 저는 거절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끄세요. 제가 지금은 좀 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이러고 조금 버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시오패스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충동성이 높거든요. 그 말은 인내력이 좀 낮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끌고 있으면 다른 존재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번째는요. 이미 문을 열어줬어요. 이미 문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지금 내가 계속 실질적인 손해가 지금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거를 다시 보존할 수 있을까? 보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이제 좀 이 관계를 대처할 수 있을까? 맞서기보다는 천천히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10번 전화를 하시면 9번 받는 거예요. 8번 받는 겁니다. 문자에 너무 많은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어떤 장에서 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러기에는 너무 이 사람이 내 삶 깊은 곳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미 내 삶 자체가 너무나 휘몰아치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거의 뭐 찍혀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다.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절대 울버린이나 호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쉽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가젤이라든지 여러분 악어가 만약에 여러분을 탁 잡았으면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악어한테 괜히 너무 나쁘게 대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좀 물다가 놔주겠지. 과연 그럴까요? 온 힘을 다해서 눈이라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나 큰 어떠한 지금 손해가 입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 데서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 나는 그걸 당하면서도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공식적인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된다면 문자로라도 그분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라도 보내놓는 겁니다. 사실은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감정 호소나 관계적 측면의 호소보다는 뭘까요? 자기가 입는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이 사람은 이득을 중시하는 만큼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호한, 한 번은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호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를 대할 수 있는 한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려줄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 2번째는 조금씩 멀어지는 거. 3번째는
단호하게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거. 단호한다는 게 꼭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울타리에 지금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굉장히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요. 자신감도 굉장히 세 보이고요. 사람들한테 자기 주장도 잘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자존감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존감은요, 나 스스로가 나 자체를 가치 있고 또 소중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상당히 좀 주관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은 원래 외부에서 관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굉장히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요. 자신감도 굉장히 세 보이고요. 사람들한테 자기 주장도 잘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자존감이라는 게 나를 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우리들은요,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는 나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고 또 굉장히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얼만큼 믿고 있는지, 10점 만점이라면 여기에서 몇 점 정도 되시는지, 이 정도가 크면 자존감이 좀 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좀 작으면 자존감이 작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임상에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많은 내담자들이 자존감이 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요.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 내면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부정적인 어떤 메아리들이 머릿속을 이렇게 허집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너 좀 지능은 딸리잖아. 야, 너 그렇게 해서 누가 너 좋아하니? 약간 이런 우리를 뭔가 압박시키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메아리들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일 수 있고요. 외부에서는 좀 잘 보이지 않는, 심지어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까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가장 코어에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사랑, 사랑받지 못하는 거. 두 번째가 무가치, 나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무능력, 나는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마치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돌고 돌고 돌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사실요, 저는 자존감은 거울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우리 얼굴을 직접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아마 외계인처럼 눈이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대부분은 나를 거울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저는요, 세상에는 두 가지 거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거울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거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놀랍게도. 우리는 타인의 얼굴은 다 볼 수 있는데 정작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앞머리를 제가 이렇게 띄우는 편이에요. 저의 이제 스타일인데 항상 이 뒷머리가 눌려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거울 앞에 선 저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뒷머리는 제가 손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 거울에 반영된 나의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심리적 요소도 거울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한번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의 직책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내가 아낀 어떤 차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하나씩 내려보고 여러분을 수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의 이름만 남죠. 그렇죠? 근데요, 그 이름도요, 내가 진 게 아니에요. 나한테 허락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동의서를 적은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이름을 불러준 거고요. 그 이름을 나는 그냥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원래 나는 이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그 존재가 나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성장시킨 어떤 존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름 없는 자로 던져졌을 때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 주 양육자,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겠죠. 그분 간의 어떤 심리적 거울이 굉장히 지지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방금 많이 웃어주고 여러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을 여겨준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그것에 투영되어서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거를 애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아주 코어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발달을 하다 보면 학령기 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누구를 많이 만나게 돼요?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집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외모도 더 뛰어난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운동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널려 있고요. 그렇죠? 나보다 친구들 잘 사귄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요소 안에서도 우리는 타인의 눈빛, 태도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을 다녔다면 대학교, 여러분의 직장,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타인과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존감은 계속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존감이 누구에게서 형성된다고 그랬죠? 타인에게서 형성된다고 했겠죠. 그렇죠? 사실요, 여러분이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어도 여러분 이제 만나서 결혼할 배우자가 굉장히 비난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뭔가 아무튼 그거 뭔가 잘 찾아. 이게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걸 다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부부는요, 가족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잖아요. 심지어 자식들이 다 떠난 다음에도 이 부부는 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비난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중요한 관계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비난적인 얘기 하시는 분, 여러분을 자꾸 뭔가 지적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요, 관계에는 세 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원은 아주 소중한 사람. 두 번째 원은요, 친한 사람들, 굉장히 친한 사람들. 세 번째 원은 그냥 잘 지내는데 그냥 내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내 인생의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감독이 누구예요?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중에 자기가 감독하면서 주인공까지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감독이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캐스팅을요, 내가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 안에서 여러분이 너무 비난적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깎아먹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강등시키는 것도 좋아요. 조금 덜 중요한 사람으로 강등을 시켜주는 거죠. 조연에서 좀 덜 중요한 조연으로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원을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 원에 보시면 생각보다 지지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아직 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간에 그런 사람들을 조금 배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화해 보는 것. 여러분 사이에 있는 관계를 조금 따뜻한 존재들로 바꿔보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의도적으로 나를 조금 긍정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뭔가 시험에서 뭔가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있고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역경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시험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도서관 갈 때 막 아무렇게나 옷 입고 모자 훅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옷을 제대로 입고요.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이 너무나 많이 어질러져 있다면 여러분 귀빈이 오신다면 집부터 깨끗하게 치우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귀빈이라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한번 치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굉장히 안락한 어떤 경험들도 좀 제공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힘든 프로젝트가 이제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일주일 단위인 경우도 있고 또 2주일 정도 되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를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저는 만화책도 좋아하고요. 소설책도 좋아하고요. 심지어 대하소설도 좋아하고요. 영화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맛집도 좋아하고요. 그거를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끝날 때 적어 놓습니다. 무엇을 할지를. 그래서 그때는 프로젝트를 다 끝나고 나면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요. 신나는 영화 한 편,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그때 보고요. 그러니까 개봉일에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죠.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습니다. 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신다면 집안에서도 해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의 방 안에다가 조그만 반려식물 같은 걸 이렇게 둬보시고요. 그렇죠? 거기다 이름도 한번 붙여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엔 향초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런 소이 캔들 같은 거를 여러분이 좀 배치도 해보시고 ASMR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불멍도 나 좋아한다면 불멍도 조금 해보시고 이런 시간을 컴팩트하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의 일상을 다 보낸 어느 한 시점, 그게 저녁 7시일 수도 있고요. 밤 9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보면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대접의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시고 또 좋아하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문장이 내 가슴을 탁 친다면 눈을 감고요. 그것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그런 부분을 일기도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런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조금 대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